자, 안녕하세요. 복숭아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경제 사상 부분을 이제 할게요. 교재 587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이제 587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절대방정 시기 때 이제 경제 사상으로 중상주의가 나왔어요. 중상주의 부분은 시험 문제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절대방정을 뒷받침한 경제 사상 정도만 간단하게 시험문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시험문이 나올 때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이 중상주의의 발전 방향은 크게 이제 중금주의, 무역차익설, 산업보호주의, 또 중공주의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그 발전을 했는데 대개 이 중상주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서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력층과 서로 연결돼 있죠. 정경유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상업자본주의 발달과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상주의는 그 절대왕정의 후원을 아래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 절대왕정의 어떤 뒷받침한 경계 사상으로서 절대왕권의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을 제공했다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절대왕정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를 축적하고 이걸 부를 축적한 걸 바탕으로 해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왕조 전쟁이 많았잖아요. 왕조 전쟁으로 했던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크게 이제 초창기 중상주의를 중금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금주의라는 건 뭐냐? 자, 부의 원천을 뭘로 봤냐면 금으로 봤어. 금. 그래서 이제 금을 보고 금을 많이 축적하면 그 뭐냐면 나라의 국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초창기 때는 금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금이라는 것이 그 산출 지역과 그 발굴량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끌어모아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중금주의에서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무역차익주의로 넘어가요. 무역차익주의는 뭐냐면 이제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면 그만큼의 차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거, 그 돈을. 그래갖고 이런 수입을 많이 줄이고 이거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에 이제 무역의 흑자가 일어나면 그만큼 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무역차익주의고 이 무역차익주의를 이제 주로 했던 사람이 콜베르예요. 그래서 이걸 콜베르주의라고 또 해요. 물론 콜베르주의는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산업보호주의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수입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보호관세를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입품이 들어온 걸 막고 보호관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수입품을 또 억제하려면 수입을 하지 못하도 대체 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막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국내 상공업자를 보호 육성을 표방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잘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 물건값이 쌓야 되겠죠. 가성비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식민지 경영을 이제 하는데 값싼 원료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죠? 식민지에 가지고 와. 그리고 나서 상품 시장 역할도 또 식민지가 담당하죠. 그래서 이때 절대 왕정 시기 때 그 식민지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료 조달과 그 다음에 상품 판매를 위해서 이제 식민지 역할을 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국지 시대 넘어가면 이거 외에도 플러스가 이제 된 게 있죠. 잉여 자본의 투자지로서 그 역할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제 그 시장이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는 좀 약간 뒤에 얘기지만 인도는 일종의 이제 영국의 뭐죠? 면직물 발달에 뭘 제공하냐? 목화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목화의 바탕에서 면직물 만들고 영국산 면직물을 소비하는 곳이 어디예요? 주로 인도죠. 그래서 인도가 그 역할을 했다. 물론 인도의 그 역할은 이제 뒤에 좀 얘기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 보호주의를 내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의 간섭 통제, 보호, 육성 그리고 특정 기업의 독점권을 부여하고요. 그때 이제 상업자본가나 모범 상인조합들이 이제 뭐냐면 정경유착을 통해서 또 독점권을 이제 부여받죠. 대표적인 이제 독점권 부여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각국에 세워진 동인도 회사나 뭐 서인도 회사 이런 특허상인 집단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정경유착의 이제 이런 산업보호주의가 나중에 등장한 이 자본가들 있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야. 이들이 신규 시장에 들어가려니까 너무 진입병이 너무 넘사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하고 그다음 상업자본과 유착을 끊자. 그래서 모든 것을 정부 간섭 없이 어디에 맡겨라? 시장에 맡겨라.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이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죠. 예.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정부 역할을 어디에만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야경 국가론에서 볼 수 있듯이 치안 유지와 국방에만 한정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나중에 설명했지만 누구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냐면 상업자본가보다 좀 뒤에 나타난 산업자본가 있죠. 이 산업자본가의 이익의 관계를 대변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 국가 상공의 발달이 미약하고 시민계층의 성장이 불안전 상태에서는 나름대로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한계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산업자본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오히려 자본주의 발달에 역행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상주의 대체해서 나온 것이 이제 뭐냐면 자유방임주의, 우리가 하는 고종경제학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중상주의하고 자유방임주의의 가독의 시기에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중농주의야. 중농주의. 이 중농주의는 이제 나중에 자유방임주의에도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중농주의를 볼게요. 중농주의. 자, 중농주의는 부의 근원을 금으로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뭘 강조하냐면 토지나 아니면 농업 생산물로 이 부의 유일한 원초로 삼죠. 그래서 이 중농주의는 주로 이제 여기에서 이름을 딱 볼 수 있듯이 켄네, 티르고, 레무로 다 어떤 사람입니까요? 프랑스죠. 프랑스. 프랑스는 정통적으로 무슨 국가예요? 농업 중심 국가야. 그래서 이 금보다는 토지에 생산 농업 생산물을 부의 유일한 원초 생각했다. 그래서 켄네 같은 사람은 국가의 진정한 보는 금은의 양이 아니라 물건의 가치에서 침정된다. 그때 이제 물건의 가치는 뭘까요? 농산물이죠. 그 농산물 이익을 얼마나 증대시키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의 가치다. 이렇게 강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동주의는 후대에 또 고종경제학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했다. 그래서 정부가 통제하고 간섭을 배제하고 자연법에 어긋난다.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왜냐하면 자연법이라는 것은 신이 주어진 질서죠. 신이 주어진 질서에 그대로 놔둬야지 왜 정부가 거기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냐.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대에 어디에 줬다?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에 자유방임 정책 후대에 뒤에 있는 자유방임 정책에 영향을 올려요. 후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도 한동안 어디에 여행을 했냐? 프랑스에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에 여행을 하면서 중농주의 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상층의 지지를 받았고, 특히 이제 6개 중상층이라는 것은 산업자본가들, 새롭게 등장한, 그다음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 중농주의자들이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유방임주의를 보죠. 자유방임주의는 오늘날 고종경제학이죠. 고종경제학. 그래서 고종경제학이란 뭐냐면 경제학의 기본을 이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담 스미스가 시켜놓고 그 뒤에 후대 얘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니카드라든지 이런 맨셀슨 이런 사람도 다 어디에 속하죠? 고종경제학자들이죠. 그러면 고종경제학자에 확립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 국부론이야. 예전에 기출문제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 국부론은 해서 이제 주로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라 했기 때문에 산업자본가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농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자유방임주의자인 국부론을 썼던 아담 스미스는 국부의 원천을 뭐냐면 국민의 노동을 봤어요. 부의 원천을 노동을 본 거야. 그래서 중농주의는 앞에 농산물로 봤죠. 그 다음에 중상주의는 금으로 봤잖아요. 이 사람은 노동을 부의 원천으로 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자유방임주의자들은 되게 고종경제학자들은 국민의 그 노동을 오히려 부의 원천으로 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업을 강조했죠. 대량 생산 방식. 이건 산업자본가들의
형태에 맞는 거죠. 그 당시는 아직 산업혁명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분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공장제 숭어 이런 것들이 메뉴팩처 방식인데 그 예를 든 게 이제 핀을 만드는 공장을 예를 들었어요. 예전에 핀을 만들 때는 한 사람이 하나씩만 만들었어. 핀을.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분업화시켜서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나눠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핀을 만들 때 핀을 만들 때 핀을 원료가 되는 주물틀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그 주물을 넣어갖고 철문을 집어넣는 사람과 그걸 그 주물을 뽑아가지고 핀의 어떤 반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핀을 구부리는 사람과 뾰족하게 다듬는 사람과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핀을 하루에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업을 이제 강조했다. 그 다음에 자유방임설 제청에서 각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두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 이때 보이지 않는 손은 뭘까요? 시장의 가격이죠.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작용돼서 사회 전체의 부가 증진된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그래서 국내 산업보건이 간세 철폐 다 없애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든 게, 우리가 이제 우유를 마시는 것은 그 당시 우유 공급자, 그러니까 소초를 짜는 그런 사람의 어떤 자비심이 아니라 이것을 짬으로써, 소젖을 짬으로써 우유를 갖다 팜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득을 얻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득들이 모여서 뭐냐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경제가 운영된다. 이런 식의 예를 든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또 특징이 뭐냐면 경제 형평성도 고려하여 약자 보호보다는 개인의 자유 경쟁을 촉구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후대 학자들의 이제 경제고요. 견해고, 오히려 약자 보호도 강조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요런 것들이 자유방위서의 자유방위서의 주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국가의 역할을 중농주의자들과 다른 관점에 접근했죠. 중농주의는 무조건 통제하고 간섭하고 하잖아. 근데 얘는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기능은 외적 방어, 그러니까 사회주의성만 유지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치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 그래서 이걸 야경 국가로 하는데 수동적으로 규정을 했다. 그래서 이건 중상주의 국가관과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고전 경제학의 초석을 이뤘고요. 자유무론이 19세기 영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후대 이제 멜데스나 리카르도의 계승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 아담 스미스의 이론, 자유방임주의가 영국의 경제 정책에 크게 반영했어. 후대 자유무론이나 그렇다고 해서 영국의 국가의 어떤 권력 이런 것도 약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예, 경제는 경제인 거고 정치는 또 정치인 거죠. 예, 이거 좀 분리해서 이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국제법하고 역사학을 이제 볼게요. 국제법 역사학. 자, 요 관련돼서 이제 한번 관련된 문제를 좀 풀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 이제 기출 문제는 이제 산업혁명 후에 이제 풀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관련된 문제인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몇 페이지 표시하면요. 220페이지 펴보세요. 220페이지. 자, 220페이지 20번 문제 볼까요? 20번 문제. 자, 가와 나와 같은 경제정책을 실시한 배경을 한 주 이내에 서술해보고 밑줄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대왕정이 해야 할 역할 세 가지 제시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 콜베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은의 양, 금의 양, 은과 금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야? 중상주의죠. 중상주의.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통해 국가 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왕조 전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역할은 수출세를 낮추거나 폐지, 수출 장려금을 지급하여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해서 국외 시장을 확대하는 식민지 건설 등등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하고 역사학을 이제 볼게요. 자, 국제법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때 여러 이제 분쟁과 전쟁성, 그러니까 종교 전쟁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그 당시 전쟁의 참혹한 형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30년 전쟁. 이 30년 전쟁은 용병들이 뭐냐면 활개 쳤죠. 그 용병들이 그 서민들 막 죽이고 막 그렇게 장혹하게 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목도한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 지켜야 할 선이 뭐냐면 자연법이다. 그래서 그 자연법을 국제적으로 적용해보자 해가 된 것이 국제법이고, 이 국제법을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을 제시했던 사람이 그로티우스예요. 그래서 그로티우스가 그 다음에 30년 전쟁의 참상 보고들을 저술하면서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을 이제 저술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조한 건 뭐냐면 자연법 사상이니까 국제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자연법에 입각해서 대소주권들의 상호 간의 질서를 보일 수도 있고요. 전쟁이 발생하면 만행과 잔인한 행동이 기독교 사이에 행해하는 걸 개탄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정의할 윤리학 국제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했죠.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뭐라고 소개하죠? 만민공법. 만민공법이라고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역사학에서 이제 보죠. 역사학은 뭐 볼 필요 없는데, 비코와 뭐 헤르드는 각자 보시고, 거기에 좀 눈여겨볼게요. 에드워드 기본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기본이 썼던 책이 예전에 한번 책에서 제가 읽었죠. 기독교 신자, 본인이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요것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다. 그래서 이교적 문명과 기독교의 야만을 비교하면서 서술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볼테르 같은 사람이 루이 14세 시대사니, 그 다음 민족대 풍습과 민속에 관한 에세이 이런 것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역사학이라는 것이 좀 뭐냐면 한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대 역사학이 아니라 역사학에서 학문이 성립된 게 아니라 역사가 뭘로 봤죠? 일종의 문학으로 본 거죠. 네. 근데 역사학 성님은 이제 난케 이후고요. 자, 하여튼 여기는 에드워드 기본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기출에 나왔다 이 사람이 이렇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파악을 했고, 자, 그럼 근대사 넘어가죠. 근대사. 자, 이 근대사 내용은 이제 그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올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독일의 통일 부분이 많이 나와. 독일의 통일. 그래갖고 이제 독일의 통일을 딱 보면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 그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비스마르크 하면 또 여러 가지 내정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비스마르크 때 뭐 삼국협상이니 뭐 등등 했잖아요. 이런 것들 등등. 그다음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이런 것들, 소독일주의 뭐 대독일주의 이런 건데, 독일 통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 보면요, 근대사 부분에 보면 대개 이제 프랑스와 영국보다는 독일이 많이 나와요. 독일이.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들어갔던 교수님들이 되게 어떤 출신들이 많냐면 독일사 전공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독일에 유학을 가거든요. 미국과 영국은 학비가 너무 비싸니까 독일에 가면 거의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 많이 가더라고. 예. 그래서 독일사 전공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그 시험 문제 가는 그 실제 그래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교수님들이 되게 독일에도 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을 좀 군대에서 공부할 때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프랑스나 이런 데는 예전 노땅 교수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사가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최근에 독일사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는 상키르트니, 삼부엔이, 뭐 국민공예, 국민의회 차이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영국은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진 잘 않아요. 뭐 인민현장 정도 나왔고요. 미국의 독립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경이라든지, 그다음 7년 혁명이 난다. 거기 7년 전쟁이죠. 7년 전쟁 못한데. 자, 7년 전쟁하고 이제 관련되어서 한번 나왔고, 전개과정 관련돼서 2차 시험이 나왔고요. 영국의 청교도 혁명, 미국의 남북전쟁, 2월 혁명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보면 사회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부분이 나오는데, 산업혁명은 예전에 나온 지가 이거 한참 됐어요. 08년인가 06년인가.
그때 그 나오고 한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문제를 제 모의고사 문제 내니까 산업혁명 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 왜냐면 기술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한정돼 있고,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도 뭐 이게 뭐 용광론이 퍼즐법이니 하면서 이런 것도 나왔다 나중에 요거도 먹었죠. 이거 기술 문제냐 하면서. 예. 자, 그다음에 제2차 잉크 운동의 이제 농업혁명의 결과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사상적인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2월 혁명에 계기돼 갖고 부흥적 민족주의와 침략적 민족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다. 그 외에도 자연주의, 고전경제학자 마르크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거나 아니면 나왔더라도 그 공사 기출문제로 해서 연계돼서 나왔어요. 다른 과목하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좀 없긴 없어요. 근데 이제 단독으로 좀 나왔던 것이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 무정부주의 있죠. 이 무정부주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서 590페이지 이제 넘어갈게요. 영국사 이제 보죠, 영국. 자, 영국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절대왕정 시기 때 이제 사회경제적 변화인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청교도 혁명의 이제 배경이 되기도 해요. 자, 보통 영국을 제가 이제 그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한번 정리해봤어. 사회경제사 중심으로 해서. 자, 15세기 때는 모직물 산업이 발전되죠. 원래 영국은 모직물 산업이 발전된 게 아니라 양모를 이제 주로 생산했던 곳이죠. 프랑드 지역에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 프랑드 지역의 이제 모직물 기술자들이 15세기 들어가면 패스트라든지 정치 탄압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영국에 건너와요. 그러면서 이제 모직물 산업이 여기에서 이제 중심이 되면서 이제 네덜란드의 관계가 예전에는 서로 간의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 뭐 대립적 관계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모 생산이 어떻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잉크 운동의 어떤 조짐이 16세기 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수공업이 이제 발달되기 시작해요. 15세기, 16세기 거쳐갖고. 요때 이 농촌 수공업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을 1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산업혁명 전을 1차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 이후를 뭐라 그러죠? 2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15세기 말에 16세기 때 형성된 산업혁명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때의 산업혁명을 뭐라고 하죠?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용어상의 차이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말 16세기 때는 농촌사회 분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3분할제가 형성돼요. 3분할제. 그래서 이제 위에선 지주계층이 뭐가 있죠? 젠트리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가족 차진용 요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뭐가 농업 노동자 계층들이 형성되죠. 이렇게 이제 농촌사회 양극화되는 그런 형상들이 보인다. 그 다음에 17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농업혁명 제2차 잉크로즈 운동이라는데, 2차 잉크로즈 운동은 이제 배경이 뭐냐면 이거는 인구의 증가예요. 인구의 증가.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면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효율적인 농경 방식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도 이제 한 곳에 집중되고 농업 방식 개량도 일어나고 등등 해서 농업 생산을 올리는 그런 2차 잉크로즈 운동이 나왔고,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면서 많은 잉여 인구들이 배출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도 올라가죠? 도시도 집중되죠. 곧바로 이제 18세기 넘어와서 산업혁명의 또 배경이 되죠. 18세기 후반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죠. 자, 영국에서는 일단은 영국이 제일 이제 그 프랑스와 함께 농업제도가 붕괴되죠. 13세기에서 14세기에 붕괴되고요. 농노제가 소멸돼요. 그리고 독립자연농민이었던 요몬 계층들이 등장하죠. 요맨이 아니 이게 뭐 요맨이라도 볼 수 있겠네. 하여튼 요몬 계층이 이제 성장하는데 요몬이라고 곤치세요. 요맨이 오히려 외국어 발음은 정확한데 하여튼 보통 요몬이라고 하니까, 요몬은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중세시대 때 어떤 계층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그 장궁을 소유한 뭐죠? 일반 보병들을 말한 거죠. 그 중세시대 때는 무기를 이제 소유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려면 자기가 다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장궁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된 사람들, 자연 농민층들은 뭐냐면 이들은 그 소작인이 아니야. 어느 정도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용혼이라는 의미는 그냥 장병을 소유하는 어떤 활을 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는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 계층의 의미로 바뀌게 돼요. 이때는. 자,
그래서 이제 요몬들이 독립자연농민들이 형성됐다. 이 독립자연농민들은 오늘날만은 우리가 보는 자본가적 차진농이죠. 자기 땅을 소유하면서도 또 그 젠틀부터 뭘 왜요? 착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던 계층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모직물 공업이 발달됐죠. 그래서 농촌 수공을 기반으로 해갖고 발전했는데 좀 가로치시고 자 이것이 1차 인클로즈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이 모직물 공업 발달에 상인 집단 간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 동질성에 보여서 나중에 정부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들이 형성되는 어떤 계층적 의식이 발달됐다. 그 다음에 요 당시에는 또 상공업과 무역도 발달됐죠. 그 유력한 시민 계층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이 하락돼서 유동자본이 증가되고, 신규 산업들인데 이 신규 산업을 중심해서 1차 산업혁명이 발생되죠. 요때 이제 신규 산업은 석탄 산업, 철사, 유리, 비누 이런 것들인데, 되게 철사, 유리, 뭐 비누 이런 것들은 왜 발달됐냐면 그 철사나 비누 같은 거는 이제 뭐하고 인클로즈 운동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들 있죠, 양들. 양들이 밖으로 나가려지 않으면 우리를 쳐놓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뭐죠? 그 철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철사에다 뭐죠? 뽀쭉뽀쭉한 것들 달아놓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양들이 밖에 못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비누는 왜 발달했냐? 이거는 뭐냐? 양들을 식혀야 될 거 아니야? 깨끗하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1차 산업혁명이 발달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생각한 오리지널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산업혁명은 언제 형성됐죠? 나중에 18세기 후반대야. 이거는 좀 그 전에 있었던 그 1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클로즈 운동을 볼게요. 인클로즈 운동은 크게 이제 1차 인클로즈 운동과 그 다음에 2차 인클로즈 운동, 농업혁명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인클로즈는 되게 15세기 말에서 이제 16세기에 거쳐갖고 이제 일어났던 것들인데, 자, 1차 인클로즈 운동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작품은 아까 예전에 살펴봤던 뭐가 있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있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보면 이 말이 있죠. 양들은 원래 본성이 온순하고 쉽게 다룰 수 있는 동물인데 이때 나중에는 오히려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어떤 운동을 말할까요? 1차 인클루즈 운동을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1차 인클루즈 운동의 그 원인을 보면 모직물 공업이 발달됐고요. 모직물 수요가 증가되면서 양을 기르는 목장의 수가 증가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존의 농장은 중세시대 때는 농토를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개방경작지군요. 개방경작지는 뭐냐면 울타리 쳐놓지 않고 그냥 운영하는 거야. 그리고 공유진을 같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양모를 이제 팔아 수익을 얻어 많아지니까 이제 농경주를 다 갈아엎고 뭘로 만든 거야? 양을 목축주 만들어. 그리고 양들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또 자기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뭐죠? 울타리를 치죠. 인클루전 뜻이 울타리 치다는 뜻이죠. 예, 공유주도 이제 자기 사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면 인클루전 운동이 일어났다. 그 결과 거기에서 이제 농촌에서 인클루전 운동 과정에서 소작지를 뺏긴 많은 그 농민들이 빈곤화돼. 그래서 일부는 농업노동자 전락을 하고 또 일부는 어디로 올라가요? 도시로 올라가요.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는 산업혁명 이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뭐냐면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들은 뭐가 될까요? 불황자 집단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불황자 집단이 돼갖고 빈민으로 전락해서 주로 구걸을 하죠. 근데 이제 이 구걸을 하면 영국 정부에 탄압을 해요. 그래서 구걸을 할 때 손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빈곤 거기 구호소로 갖다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삼분할제가 성립되죠. 삼분할제가 성립되면서 이제 생산수단과 생산자가 분리돼. 생산수단과 생산자가 분리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생산수단은 뭐야? 토지죠. 예전에는 작용을 하든 남의 필요에서 착용을 하든 간에 자기가 나름대로 경작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해갖고 소출을 올렸죠. 근데 이때부터는 농업 노동자는 자기 땅도 아니면서 또 자기가 경작할 땅도 아니면서 이제 남이 시킨 대로만 하는 거야. 농업 노동자는. 그래서 이제는 토지 경영에서 분리되기 시작해요. 이 말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주는 뭐라고 했죠? 젠틀이라고 했죠? 향신계층, 지방의 향신계층을 얘기하고, 그다음 자본가적 차지농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등장해 요몬계층들. 그래서 자기 땅뿐만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했고, 되게 젠틀 계층은 자본가적 차지농에게 자기 땅을 몰아줘요.
경제권을. 그리고 임금 노동자, 거기에서 이제 농업 임금 노동자로 해갖고 그때마다 이제 품팔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3분할제가 해갖고 나중에 자본주의 농업 경영의 배경을 제공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한국사와 연결시키면 이때 이제 요모는 누굴 의미할까요? 경영분홍 같은 것들, 상징해 볼 수 있죠. 경영분홍 같은 것이 이제 1차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1차 인크루즈 운동 이후에 형성된 3분할제를 바탕으로 한 모델로 해갖고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2차 인크루즈 운동을 보죠. 2차 인크루즈 운동은 되게 17세기 때 형성됐던 운동이죠. 17세기 이제 후반부터 해서 18세기 초반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혁명 전까지 했던 운동인데, 이 인크루즈 운동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의회 인크루즈 운동이라. 의회 인크루즈 운동은 뭐냐면, 이건 의회 법을 통해서 했던 운동이다. 해가지고 의회 인크루즈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당시 중세시대 때는 그 경지가, 그러니까 농토가 분할돼 있었어요. 분할돼 있어.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돼 있지 않고, 띄엄띄엄 있었거든요. 혼지지라고 하죠. 이런 형태가 계속 남아있었어요. 간습지.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해. 왜냐면 자기 농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농업을 할 수 없죠. 농업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한 곳에 자기 토지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이렇게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강제성을 부여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회 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2차 인크루즈 운동을 다른 말로 뭐냐면 의회 인크루즈 운동을 해요. 입법 전체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영국의 인구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정통적인 농업 생산 방식으로 가지고는 그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리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영국 농촌에는 자본주의 농업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경작지를 증가시키고, 이때 이제 뭐냐면 농업기술 발달과 그 다음에 경작지 집중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농업혁명이죠. 농업혁명.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언급한 것처럼 농경지를 한 곳에 집중을 시켜. 집접을 시켜. 그래서 의회 입법 과정을 통해 집중시키고, 그다음 농업기술을 발달시키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과 토지 효율성을 높여 단위 면적당 노동 인구를 줄이고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방식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교대 농법에 의해서 윤작법 있죠. 윤작법. 그래갖고 이제 윤작법을 해가지고 하는데 후한지를 최대한 없애려고 해요. 후한지를 어떤 식으로 없애냐면, 예를 들어 가축 사유를 늘리죠. 가축 사유 나오면 거기에 뭐가 나? 분노가 나오죠. 그래서 축분들을 사용했다. 이건 우리가 당연한 건데, 우리는 예전부터 고대 시대부터 그렇게 해왔잖아. 근데 서양인들은 그걸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16, 17세기 일본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서양에서는 똥을 싸갖고 똥을 치우면 똥을 치운 사람한테 돈을 주죠. 근데 일본에서 이상하게 똥을 가져간 사람이 돈을 싼 사람한테 돈을 주거든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근데 똥을 가져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쓰기 때문에 분노를 사용을 비료를 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노를 이용해갖고 후한지를 축소시키는 방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당 목축을 보급해서 예를 들어서 크로버 같은 건 지력을 회복하는데 많이 사용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계당 목축들을 이제 보급했고, 강계 목축지 방식 해갖고 이제 강물을 목축지에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풀의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 사료 공급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등 해서 농업 기술을 발달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를 보면 이때 이제 농업 생산이 올라간다는 거는 항상 생산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왜 좋은 게 아니냐면, 생산량이 올라간다는 건 꼭 뭐죠? 일자리가 뭐냐면 이제 축소된다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량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일자리 축소되고 백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야. 농업 생산이 올라가니까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어디로 올라가 있어요? 도시로 올라가죠. 근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는 이제 막 뭐가 이제 시작됐던 산업혁명이 시작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물려 가지고 영국의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력이 제공했다. 곡보가 아니라 순차적인 거죠. 순차적인 거. 예,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2차 인크루즈 운동 관련된 내용들 좀 파악했고, 그러면 2차 인크루즈 운동을 주도했던 계층들은 어떤 계층일까요? 자본가적 차진용이었던 요몬 계층이죠. 요몬과 그다음 향신 계층인 젠틀 계층이 그걸 주도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프랑스와 대비하는데, 영국은 이렇게 집접이 되죠. 토지가 집적되죠.
그리고 그 자본가적 차진농이 등장하고 어떤 경영 합리화 이러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어떻게 농지가 소유지나 경작지나 다 어떻게 분산돼 있었어. 다 똑같아. 평균적이 딱 나눠져 있었어요. 이런 것도 영국과 프랑스가 좀 대비된 모습이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이미 중세 말기 때부터 완전히 그 장원제, 봉건체제가 해체됐죠. 근데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프랑스 농촌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었어. 농노는 사라졌지만 봉건제 잔재가 계속 있었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영국하고는. 자, 그래서 이제 요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것들 중에 기출은 나중에 이제 있으니까 산업혁명 때 이제 파악을 해두고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파악을 해볼게요. 210페이지 펴보세요. 210페이지 23번 문제. 210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 이게 260페이지인가? 아이고. 23번 문제인데. 네. 여기 있네요. 240페이지 펴보세요. 240페이지. 240페이지 2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조사가 실시한 목적이 무엇인지 서술해보고 그 당시에 영국 농촌에 일어난 농업기술 개량 내용을 두 가지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농부들이 경작지가 각기 떨어져 있다. 그래서 자기 경작지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2, 3마일씩 걸어 다니는 상당히 이제 불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작지를 집중을 필요해서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가고 강제로 이제 실시한 건데 요거는 이제 어느 것을 얘기할까요? 제2차 인클루전 운동이죠. 그러면 제2차 인클루전 운동의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 거기 23번 문제 보면, 자, 목적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어요? 토지 교환 및 매매를 통해 한 곳에 토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그걸 뭐냐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영국 농촌에서 일어난 농업기술 변화, 농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보면 말이 끄는 파종기와 제초기를 사용했고요. 순무 재배 도입을 통해 가축의 사료를 사용했고 토지의 비옥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클로버를 이제 재배했다. 이 클로버는 이제 그 계량 복축의 보급인데 클로버, 세포의 계자리, 뭐 자주 계자리 뭐 이런 것도 있대요. 클로버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뭘로 사용했냐? 지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륜작 대신 4륜작을 보급했다. 계량 윤작을 도입할 때 3번을 돌려짓는 게 아니라 이제 4번을 돌려짓는 그런 식의 이제 농법을 이제 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다시 청교도 혁명으로 들어갈게요. 청교도 혁명. 자, 이 청교도 혁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청교도 혁명하고 영해혁명 때 이제 거쳐가지고 그 내용들,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 정책들을 한번 좀 개관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 투도 왕조 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영구가 결혼했기 때문에 처녀 늙어 죽었어. 그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 오촌 동생이 이제 누구냐? 그러니까 그 오촌 동생이 누구냐? 스튜어트라는 스코틀랜드 여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그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죽죠.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제임스 6세야. 제임스 6세. 근데 제임스 6세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투도 왕조와 연결됐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제1순위가 된 거예요. 1순위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제임스 1세가 된 거죠. 들어와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됐던 왕조를 스튜어트 왕조라고 하죠. 스튜어트 왕조. 그래서 스튜어트 왕조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통합한 왕조예요. 아직까지 한국과는 아니지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가 공동 왕을 모신 거예요. 예, 스튜어트 왕조는 나중에 이제 완전하게 한나라 통합이 됐고, 자, 그러면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렇게 이제 정책들을 보면요, 이들의 정책 목적 스튜어트 왕조는 의회에 대입하는 과정에 왕권을 강화해요. 이건 투도 왕조와 대비된 모습이죠. 투도 왕조는 왕권을 강화했지만 의회에 대립하진 않았어요. 의회와 협조해서 있었죠. 근데 이들은 의회의 어떤
뭐냐면 내렸던 어떤 권리나 간섭을 다 무시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대입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명예혁명이나 청교도혁명의 또 배경이 되죠. 자, 그러면 제임스 1세의 종교정책을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제임스 1세부터 제임스 2세까지 이제 종교정책을 보는데, 요때 종교정책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왕권 강화와 관련돼 있어요. 요게 그래서 하나의 왕국에 하나의 종교당 원칙을 내세워서 왕권 강화에 이제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는 공통점이 뭐냐면 영국 국교의 강화 정책이야. 근데 좀 내용을 찾아보면 좀 다른 게 뭐냐면 제임스 1세는 반 카톨릭 반 청교도야. 그러니까 이 제임스 1세는 정통 국교도야, 완전히. 이 사람 자체도 제임스 1세 자체도 이 사람은 천주교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감리교 쪽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통 국교를 내세워서 카톨릭도 반대하고 청교도 반대해요. 그래서 나중에 청교도 탄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청교도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면서 빠져나가죠. 피그의 파동체가 돼서 미국 건너가잖아요. 이건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카톨릭 교도가 제임스 1세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뭐냐면 반겼어. 왜냐면 제임스 1세 어머니가 카톨릭이었거든. 그래갖고 이제 얘가 메리 스튜어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이고 이 사람은 피해 메리처럼 뭔가 청주교회의 정책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예 아니었죠. 카톨릭 탄압을 해. 그래서 나중에 가이 포커스라는 사람 아시죠? 요즘에 이제 가이 포커스 뭐냐 가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약 음모 사건을 해갖고 의회를 폭파시키고 막 하려다가 도중에 발각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카톨릭이 막 탄압을 받아. 그래서 청주의 제임스 1세는 딱 중간에 서갖고 정통 국교를 강조했다.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1세는 달라요. 찰스 1세는 친카톨릭 정책을 내세요. 근데 까놓고 친카톨릭을 내세우기에는 너무 반발이 크니까 영국 국교회 중에 카톨릭과 좀 가까운 파가 있어요. 카톨릭의 의례를 강조하는 이걸 고구회파라고 하는데 이걸 되게 강조해. 그러면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청교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이것이 나중에 청교도 혁명의 배경이 돼요. 그때 의회를 이제 장악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찰스 1세와 찰스 2세 중간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크노에 있었죠. 이 크노에는 청교도 우선주의 내세워갖고, 청교도 입각한 정치를 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불러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 청교도 정치는 뭐냐면 도박도 하지 말고 영국도 보지 말고 뭔가 술도 마시지 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염증을 느끼니까 아예 모르겠다. 청교도 이제 버리고 다시 정통 국교에 넘어가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크노엘이 물러난 찰스 2세 왕정 복구 때 의회는 이제는 청교도는 이제 소수파 전락되고요. 영국 국교회들이 중심으로 해갖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영국 국교회 중심의 의회와 그 다음에 주로 카톨릭을 이제 왜 이제 대입을 했냐면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는 뭐죠? 카톨릭을 믿었어.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과 대립을 하게 되죠. 청교도도 또 대립하게 되고 그때 이제 뭘 통과되냐면 심사령이 통과돼요. 그리고 나서 제임스 2세가 제임스 2세 때 친카톨릭 정책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의회가 반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심사령이나 이런 것들 통과시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대립구도는 강경 국구회 그리고 카톨릭, 그 다음에 청교도 이렇게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그래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때와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 의회 구도가 좀 달라요. 이때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 때는 누가 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했죠? 청교도. 근데 크노의 청교도 우선 정책 때문에 실증이 난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를 버리고 뭘로 선택해? 영국 국교에 선택했어. 그러면서 이제 이후부터는 왕정 복구는 주도권이 강경 국교회 중심이었어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살펴볼 것이 뭐냐면 청교도와 관련된 영국 국교회와 관련된 것들 좀 파악을 할게요. 이게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자, 어디에 보시냐면 잠깐 이제 뭘 보시냐면 59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597페이지. 그래서 이제 594페이지와 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홍역파의 분열하고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보통 영국 국교회를 이제 보면 영국 국교회는 구교나 신교의 통합이라고 하죠. 국교의 어떤 모습, 의례적인 모습과 신교의 뭐가 있죠? 교리적인 모습의 통합. 그래서 온건 칼뱅파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구교적 요소, 카톨릭 요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카톨릭 요소 중에 이제 우리가 성체 성사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청교도라는 것들은 뭐냐면 원래는 영국 국교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통일령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국교에 있었던 영국의 어떤 그 카톨릭적 요소를 없애자. 그러니까 프레티 청결하게 하자. 그래서 청교도 나왔고 나중에 이제 나서는 17세기 후 넘어가서는 그 영국 국교에서 독립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합쳐서 이제 청교도가 있죠. 근데 명예혁명 이전까지는 청교도라는 사람이 엄밀히 말하면 영국 국교에 속해 있었어요. 영국 국교에. 명예혁명 이후에 하나의 교회, 하나의 왕국, 하나의 교회가 포기되면서 청교도가 독립돼 나간 거야. 예. 자,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서양사 개론의 교과서에서는, 청교도가 뭐냐면 명예혁명 이전부터 마치, 뭐냐면 그들이, 독립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실제로 명예혁명 이전까지는 형식적으로 어디에 속했다? 영국 국교에 속했어요. 영국 국교에. 예, 이런 개념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성공회라는 그 내용인데 예, 정통 그 국교도죠. 청교도 제한. 거기에 보면 이 성공회 안에서도 거기에 보면 고교회파, 저교회파가 나와요. 고교회파는 이 카톨릭의 적극적인 요소가 강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찰스 1세가 그걸 이제 선택했죠. 그 다음에 강교회파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경에서 모든 걸 다 포괄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저교회파는 프로테스탄트 요소가 좀 강한 파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개 파로 나누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파가 강교회파야. 그래서 영국 국교회의 그 중에 강교회파고, 이 영국 국교회는 나중에 뭐라고 하죠? 성공회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는 두 가지 파가 있는데 잔류파가 있고 분리파가 있어요. 그래서 잔류파는 나중에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계속 영국 국교에 남아있었던 파들인데 나중에 이제 흡수 통합되고요. 분리파가 이제 있는데 이 분리파는 영국 국교에, 그러니까 명예혁명 이전까지는 국교도였지만 명예혁명 이후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비국교도야. 근데 서계나 교과서에서는 마치 이제 총칭해서 그냥 처음부터 명예혁명 이전부터 비국교도가 불렸으니까 그냥 여기 비국교도 인식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들이 비국교도가 된 건 언제부터다? 명예혁명 이후부터예요. 예. 자, 요 안에서 또 파벌이 있는데 장로파, 독립파, 수평파, 칠레파, 디거즈, 피고인 파더즈는 여러 파벌이 있어요. 자, 장로파는 스코틀랜드가 장로파 영향을 받아서 전국적인 통일교회를 조직하는 거, 장로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영국 국교의 통합을 유지하는 의견도 일부 존재했다. 예, 장로파가 있었고요. 독립파는 장로 중심의 어떤 통일적 교회를 반대해서 일반 신도 중심의 독립교회를 수립하지 않은 것들이고, 대개 보면 회중파라고 하죠. 이 독립파들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청교도혁명의 주체가 되는 파들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파들은 독립파 내에서 분리해서 이제 11제 폐지,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고, 이 독립파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이 독립파들이, 수평파들이 나중에 이제, 인민협정 있죠? 인민협정들을 이제 제공하는데, 그리고 잠깐 이제 594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수평파들과 독립파들의 정치 주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니은을 보면, 자, 독립파들은 이제 공화전, 제한선거, 이렇게 주장하죠. 그 다음에 독립교회가 꼭 교회 자주성을 존중하는 반대반에서 수평파들은 인민협정을 제시해요. 그래서 인민협정은 보통선거, 의회, 정기적 소집, 법운의 평등. 이 인민협정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이것이 후대에 이제 영국의 입헌 정치의 어떤 바탕이 되는 거죠. 그 내용들 보시면. 그래서, 이런 측면이 이제 독립파들과 좀 차별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종교의 관용. 이런 건 독립파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죠. 얻은 걸 다 통합시키려고 해요. 다. 청교도 통합시키려고 하죠. 근데 이들은 이제 종교 자유를 주장하고, 그다음 11제, 이런 것들을 폐지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이거 외워두세요. 예, 수평파와 관련된 내용. 근데 이제 이거에 반대해가지고 또 한 판 더 급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디거지야. 진정 수평파야. 이 수평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치적인 평등을 내세웠죠. 근데 디거지는 뭐냐면 경제적 평등까지 내세요. 원식 기독교주의, 농업 공산주의, 그게 디거지파들이고요. 그 다음에 칠레파가 있는데, 칠레파는 뭐냐면 유아사회를 인정하지 않죠. 제세파와 비슷해요. 그래갖고 이 칠레파가 있고, 이 칠레파는 나중에 독립이 돼요. 독립된 파고요. 그 다음에 피거인 파더즈는 영국에서 도저히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을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이상적인 어떤 종교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들이 건너가서 미국에 뭘 만들죠?
자신의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죠. 예, 이 피글 파더즈. 이 피글 파더즈가 예전에 메인플라워 선언하고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분리파 내에서도 여러 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영국 성공에서도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산업혁명 때 뭐가 갈려져 나오냐면 감리교가 갈려져 나와요. 감리교. 산업혁명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지금 성공회와 감리교가 다 영국 국교에서 갈려져 나온 파들이고요. 근데 청교도는 이제 그 장로파 뭐 이런 것, 친례파 이런 것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이런 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총괄평가를 보면서 이제 정리 좀 해보죠. 자, 249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자, 249페이지 43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음 밑줄진 기획 내용이 반영된 1차 사전 명칭을 써보고 이 선언을 했던 정책 주체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독립파 장교, 고급 장교들이 보통선거권을 반대했던 이유를 서술해보시오. 자, 보통선거를 포함한 권리의 평등을 주장하고 인구비례한 선거구의 설치, 의회 경련선거, 2년마다 선거하고요. 신앙의 자유, 종군 강제 거부권.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 따라서 뭐냐면 그 종군 군대에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법 앞에 만인의 평등.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 요 1차 사료에 그 관련되는 것들은 뭘까요? 이거는 예. 요거는 인민협정이죠. 인민협정. 예. 그래서 인민협정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민헌장하고는 아니에요. 인민헌장은 뭐죠? 인민헌장은 나중에 이제 이게 차티스트 운동할 때 한 거고, 이건 인민헌장. 인민협정을 말하고요. 정치적 주체는 뭘까요? 수평파죠. 수평파. 그 다음에 반대한 이유. 그러니까 앞에 이제 독립파들이 반대했던 건 뭐냐면 수평파들이 투표권을 이용해서 재산 평등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했던 고급 장교들이 재산을 가진 것만이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한성을 주장하죠. 그래서 대개 보면 독립파들은 좀 약간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수평파들은 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조직된 거죠. 그리고 계급도 좀 달라요. 독립파들은 좀 이제 뭐냐면 혁명군 안에서도 철기군에서 좀 상위급 지도자들이고, 얘네들은 중하위급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사병들로 구성됐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좀 더 풀어보면요. 이게 몇 문제 더 있는데 내가 적어놨다가 안 적어놨네. 잠깐만요. 네. 몇 번 문제 보시냐면 256페이지 5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해 명칭을 쓰고 기획의 내용을 세 가지 써보시오. 장로파, 독립파, 수평파, 그다음 이렇게 있고 피글 파더즈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59번에 이제 거기에 그 내용을 쓴 거, 인민협정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 인민협정 내용은 이제 아까 언급했던 내용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민협정 내용 보면 이제 그 보통선거, 의회 정기적 소집, 그 다음에 가세 합리화, 그 다음 법의 평등과 공정한 운영. 그 다음 가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디거즈죠. 디거즈는 이제 뭐냐면 그 원시 기독교, 그 다음 공산주의, 이런 세 개였는데, 디거즈 또는 진정 수평파. 이 진정 수평파 아까 같이 말한 것처럼 정치적 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평등까지도 내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디거즈다. 그래서 더 급진적인 그런 내용들은 이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이제 봤고,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청교도운동 그 관련된 내용을 쭉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몇 페이지 보시냐면, 아이고, 갑자기 있는데. 제임스 1세를 보죠. 자, 앞에 이제 투도 왕조가 끝나고, 그 뭐냐면, 그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스튜어트 왕조의 처음에 이제 했던 제임스 1세인데, 원래 제임스 1세 스코트 왕조였던 제임스 6세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왕을 겸하면서 제임스 1세고요. 그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죠.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처형당했던 그 메리 스튜어트 그 아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해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자유왕국의 진정한 법이다는 논문을 쓰면서 왕이 꼭 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그게 통할 수가 있어. 프랑스는 절대 왕권이잖아. 근데 이제 영국은 절대 왕권이지만 이게 프랑스보다 이렇게 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거든. 항상 의회에 협조가 있었잖아. 근데 의회에서 그 소리 하니까 이제 뭐냐면 의회가 일어났겠죠. 너무 권위적이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립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왕은 신으로 불린다. 왕권은 어떤 의미에서 보편적인 신의 권력을 비유한다. 왕은 신하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면 높이고 뭐라는 권력, 살리고자 죽이는 권력을 지녔다. 또 신하의 모두에 대해서 언제나 심판관이 되어 나가서 신의 이외의 다른 무엇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의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교 정책은 뭔데? 요때 종교 정책은 어떤 원칙이냐면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원칙이야. 요때 하나의 종교의 원칙이 뭐죠? 영국 국교회, 정통 국교회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청교도들은 이제 영국 정통 국교와 좀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하니까 청교도의 박해를 피하고자 그 당시 일부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피글파드즈가 이주한 메인플라워 타워였고 그 안에서 서약을 했던 메인플라워 서약. 그 유명하죠? 이것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요. 미국 그 독립운동에 관련돼 갖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성서를 영역으로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유식해요. 그래서 좀 많이 알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뭐냐면 직접 영어, 잉글랜드 영어로 번역을 해갖고 이제 성서를 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들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친영국 국교의 정책을 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 카톨릭과 신교들이 대립을 했다. 원래 카톨릭도 처음에는 제임스 1세에게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왜냐하면 아까 말한 메리스토트의 아들이고 메리스토트는 뭘 믿어? 카톨릭 믿었잖아. 근데 의회도 카톨릭을 탄압하는 정책을 해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옆에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의회 대립을 이제 초대를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그 정책들을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정책을 보면 예전에는 투도 왕조 시대 때는 어떤 이제 법을 통과시키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가세를 하든 누구의 협의를 해서 통과시켰어요. 의회를 통해서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거 무시해버리고 개인이 그냥 임의대로 세금을 부해. 그래서 직접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덕세를 심수. 오늘날 말하면 인두세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니까 반발한 우두머니 에드워드 코드를 이제 파면을 시키죠. 자, 그 의회가 이제 법률을 작성해서 자체 특권을 규정을 하고, 요때 자체 특권은 뭐예요? 대원장부터 내었던 어떤 거죠? 의회 동의 없이는 가세할 수 없다. 다수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가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특권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심에 따라 발언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죠. 등등등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왕자비는 뒤에 찰스 1세 있잖아요. 찰스 1세의 부인을 에스파냐 왕실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의회가 또 갈등하는데 여러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예,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에스파냐 왕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왕자비를 프랑스 왕실을 받았었어. 근데 에스파냐, 프랑스나 다 뭘 믿는 국가예요? 카톨릭을 믿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찰스 1세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부인이 카톨릭 믿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친카톨릭 정책으로 이제 넘어가는 배경이 돼요. 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찰스 1세를 보면 찰스 1세는 자기 아버지에 따라서 왕권 신수설 바탕으로 이제 통치를 하죠. 신권수설이라는데 이 왕권 신수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왕권 신권설 또는 왕권 신수설 이렇게 되네. 본치시고, 예, 왕권 신수를 바탕으로 정치를 했다. 당연히 이 사람도 누구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이 사람은 카톨릭과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좀 달라. 근데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카톨릭 호감을 갖다 보니까 영국 국교에서 좀 더 가까운 카톨릭에 가까운 뭘 내세웠죠? 고구회파. 예, 이제 치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국교회뿐만 아니라 청교도에서 반발이 더 심했던 거야,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이제 건리청원을 통과시키는데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키는데 에스파니아와 프랑스가 그 당시 전쟁으로 전비가 부족을 했어요. 에스파니아와 프랑스와 이제 전쟁으로. 그래서 이제 재정국 필요해서 의회를 소집하니까 이때 의회가 이제 건리청을 제출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뭐냐면 승인을 해야지 이제 전비를 얻을 수 있으니까 승인을 해준 거야. 근데 이제 찰스 힐스가 이걸 승인하자마자 그 다음에 의회를 해산했고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어.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권리청원의 의의를 보면 영국의 3대 문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그나카타, 그다음 권리청원, 권리장정. 그래서 영국의 3대 문서인데 헌정 문서인데 이 헌정 문서는 뭐냐? 영국은 성문법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문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헌법이 영국은 헌법이 없죠. 헌법은 어떤 역할이에요? 예전부터 내었던 문서나 판례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이나 상식 이런 것들이 뭐냐 헌법 역할을 하고 그 예전에 왔던 문서들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재해석한다는 거죠. 이게 헌법 역할을 하는데 그 기준이 됐던 것이 3대 헌정 문서가 마그나카타, 권리장정, 권리청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의회 승인 없이 가세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마그나카타 내용을 이제 다시 확인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의적인 어떤 구속이나 투옥을 할 수 없고, 개인 집의 병사를 숙박시킬 수 없다. 이게 내용인데, 이건 좀 알려면, 영국 그 당시에 어떤 군사제도의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영국은 육군이 거의 없어요. 육군이 없고, 주로 육군은 그 해봤자 왕실을 지키는 근위대 정도밖에 없고, 어디 중심이죠? 다 해군 중심이야. 육군은 어떻게 징발하냐? 그때마다 이제 상비군이 있는 게 아니라, 징집을 해. 그러면 징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육군을 징집을 하면, 이제 그 얘들을 재울 수 있는 부대가 없죠. 이제 군대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 집에 유숙을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했던 거고.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라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찰스 1세가 이제 권리청원을 이제 통과시킨 다음에 11년 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이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이제 자의적인 전제 정치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로드라든지, 그다음 그러니까 로드나 스트래포드 같은 인물을 통해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자의적인 전제 정치를 했다. 그래서 여러 경제 계층의 불만을 야기했고, 거기에다 경제 상황도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의회 승인 없이 자기 아버지는 덕세를 통과시켰죠. 근데 이 사람은 선박세를 확대시켰어. 원래 이 선박세라는 건 뭐냐면 전시에 한해서 해안 지방에 징수했던 세금이에요. 근데 이것을 상시화시킨 거야. 그것도 전국적으로 걷는 거야. 그것도 누구의 허락 없이 해버린 거죠. 의회 승인 없이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항파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투도 왕조 시대 때는 정경 유착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런던 상인이나 이제 여러 상인 집단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이제 특혜를 줬어요. 특허권을. 근데 이거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측근 세력들만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특혜를 받았던 런던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죠? 돈줄을 쥐고 있는데,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불만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돈줄이 메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얻으려고 하니까 런던 사람들이 주나? 안 주지. 돈 없다고 이제 내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걷어들인 세금을 궁중의 사치와 낭비에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젠틀이 중심으로 해서 반대 세력을 구축된 거야.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청교도들이 확산돼요. 이들이. 왜냐면 영국 왕실이 너무 부정부패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근검 절약하는 청교도의 모습들이 상당히 좋게 비춰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파들이 이제 뭘로 구성된 거죠? 청교도들로 많이 이제 구성이 돼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공업분야 새로운 길드 제도를 강요했다. 길드가 없어야 되는데, 길드는 이제 만들려고 했고. 자, 이런 정책들 때문에 모든 각계각층부터 이제 비난을 받게 되고, 적을 다 돌려버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거기다가, 친카톨릭 정책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친카톨릭 정책은 까놓고 카톨릭을 내세울 수 없으니까, 영국 국교회를 강조한다면서, 누굴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 당시, 고파교회를 끌어들여. 근데 영국 고파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국교회 중에서 카톨릭 요소를 되게 강조하는, 왕권각을 강조하는, 그걸 이제 교회를 지원했다. 그 과정을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스코틀랜드 왕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를 확대시켜 나오고, 결국에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반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반란을 일으켜요.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다시 소집하게 되고, 이것이 무슨 혁명의 배경이 제공돼요? 청교도 혁명의 배경을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240페이지 펴보세요.
자, 240페이지 몇 번을 보시냐면요. 자, 24번 문제 볼까요? 24번 문제. 자, 다음 문서가 제출할 당시에 영국 국왕의 종교 방향, 정책 방향을 써보고 이 문서가 통과된 후에 영국 국왕이 의회를 해산 후에 부과한 자의적 가세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권리청원과 관련된 거죠. 이때 찰스 1세의 이제 종교정책 방향은 완전한 완고한 국교회주의를 내세우고 곡파구회죠. 국교회를 카톨릭화 시키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에 대한 박해가 심했고, 그 다음에 이게 자의적인 가세 명칭은 선박세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찰스 1세가 아니라 그 앞에 아버지였던 제임스 1세는 뭐라고 써야 되죠? 개인에게 부과했던 덕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별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247페이지 펴 보세요. 이거는 좀 아까쯤에 풀지 못했던 걸 한번 풀었는데 한번 풀어보면 39번 문제.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청교도의 종파의 명칭을 써보고 이들의 주장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들의 후대에 미친 사상적 영향을 말해 보시오.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요게 잉글랜드의 가난하고 억압된 모든 민중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너희는 수수의 영주이자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대지는 신분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의 공통 생계를 위해서 창조했다. 공통 생계, 자, 이게 공통이 아니라 공동이죠, 공동. 예. 좀 수정해 주시고. 자, 요거는 땅을 나눠갖자. 원식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걸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디거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주장 내용을 보면 토지의 개인 소유 폐지, 공유주의 미경제적 개간 경작 주장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19세기 때 영국의 급진적인 사상 사회주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하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디거지 사상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202페이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교과서 보면 다 있어. 그래서 비상교과서 있는데, 제가 세계사 교과서를 추천해드릴 게 이제 비상교과서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비상교과서 얘들 볼 건 아닌데 인고생 용어 참 잘 돼 있어. 예, 좀 심화된 내용도 많고. 근데 이제 지금 12년 개정 기준 과정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죠. 15년은 볼 거 없어 진짜. 너무 그림하고 사파나 이런 게 너무 많아. 예. 그리고 너무 기타사 부분이 많이 빠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12년 기준을 보시면 되고, 어차피 15년은 2, 3년 지나다가 없어지는 교과서야. 이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50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250페이지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아이고. 자, 56번 문제 볼게요. 56번. 56번이 아니라 잠깐만 이게 갑자기 43? 아이고 이게 번호가 거꾸로 됐네. 이게 번호를 매기려다가 이거 43번 249페이지 넘어간 다음에 250페이지에 보면 번호 순서가 42, 43, 그다음에 44, 그다음에 45, 그다음에 46 이렇게 되면, 그래서 55번이 아니라 44번, 45번, 그 다음에 46번 이렇게 번호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중에 45번 문제를 이제 볼게요. 45번 문제. 자, 다음 사역의 명칭을 말해보고 작성한 주체를 써보시오. 그리고 이들이 영국의 신대륙에 이주해갔던 정치 배경을 서술해보시오.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메인프라우 선약이에요. 예, 그래서 메인프라우에서 이제 서로 서약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있고, 보통 그 근대에도 중세적인 어떤 관습이 나와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면 항상 공동체 구성원들이 뭘 해요? 서약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건데, 요걸 청교도라고 쓰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피그린 파더즈라고 써야 돼. 피그린 파더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정치적 배경은 앞에 말한 건 제임스 1세의 청교도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종교 공동체를 유지하기 힘드니까, 자유로운 종교 공동체 유지하기 힘드니까 어디로 도망간 거죠? 미국 간 거죠. 미국 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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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 256페이지 60번 문제 볼까요? 60번 문제. 자, 다음 가사료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세금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단 이 교사 발언의 내용 자, 찰스 1세 위회가 제출한 뭐를 수용하지 했지만 꼭 무시하고 의회를 해산했다. 그리고 의회 승인 없이 함부로 가세했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선박세다. 예, 이렇게 있는데 그 사료에 있는 것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권리청원이죠. 권리청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선박세에 대해서 쓰시면 되는데 선박세 이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원래는 전시안에서 해당 지역에 징수했지만 세금이 전국화돼 정상적인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거기다 이제 지가 멋대로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한 거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다음 청교도혁명을 넘어갈게요. 청교도혁명. 자, 청교도혁명은 이제 가정 원인 이런 것들 이제 보는데 이 청교도혁명을 코노웰이 일으켰다고 해서 코노웰 혁명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제 코노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말한 것처럼 11년 동안 의회가 개설되지 않았어. 그때 이제 찰스 1세는 자의적인 정치를 하게 되죠. 근데 스코틀랜드 장로파들이 일어나버린 거야. 저항을. 왜 일어났죠? 그 당시 이제 찰스 1세가 엄격한 영국 국교회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스코틀랜드 장로의 이제 의식 같은 걸 무시하고 그 당시 고파교회 그 의식을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측근세력들만 이제 나눠갔다 보니까 이제 런던 상인들이 배제됐죠. 혜택에서. 그러니까 런던 상인들에게 좀 돈 좀 끌어내려니까 돈 없다고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의회를 소집해서 전비를 마련해야겠다 해서 의회를 소집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회가 단기의회를 소집했는데, 단기의회를 소집했다가 이제, 왕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니까 재수없어 하면서 해산을 해버린 거야. 이게 단기의회예요. 근데 스코틀랜드 전체 계속 패하니까 또 돈이 또 계속 필요하니까 다시 의회를 소집했어. 근데 이 의회는 앞에 있는 단기의회처럼 금방 해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이걸 장기의회라고 해요. 장기의회. 자, 그래서 장기의회가 이제 개설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장기회는 이제 거의 한 20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회에서 이제 했던 건 뭐냐면, 왕에게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죠. 그 당시 이제 그 의회가 왕이 너무 자의적인 통치를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국왕의 지지세를 약화시키고 절대 왕정을 제한하는 개혁 작업을 이제 실시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청교도 정치적 책제도 많이 나오고 청교도 계통의 선교사들의 설교도 가격해지고 민주주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져. 이때 청교도가 대세야. 왜냐면 왕이 너무 부정부패하고 측근도 너무 부정부패하니까 깨끗한 걸 원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가 부각이 되는 거죠. 이들이 의회를 또 장악을 하고. 그래서 왕의 자의적 가세 중에 하나가 선박세죠. 선박세를 폐지시키죠. 그 다음에 왕권의 특별법정에서 성실청을 폐지해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원래 이 성실청에는 왜 그러냐면 헨리 7세 때 원래 설치한 건데 왕실법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실법정하고 위에 청장에 벌이 그려졌다 해갖고 성실청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는 인기가 좋았어. 왜냐면 나름대로 공정해갖고 빨리빨리 처리가 되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투도 왕조 때 인기가 많았던 것이 나중에 스투어트 왕조 때 들어와서 왕이 이걸 지네 멋대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의적 판단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비난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성실성이 해체됐다. 언제 신설됐다고 했죠? 이거는 헨리 7세 때 설치됐다가 요때 폐지돼요. 요거 내용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그 순서 물어볼 때 이게 한번 언급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물어볼 수가 있어. 이걸.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특별재판소를 이제 폐지했다. 그래서, 이 당시 왕실 중심의 특별재판소를 폐지하고, 강압적인 국구의 정책들을 폐지하죠. 특히 이제 앞에 언급한 그 고파교회 있죠. 정책들을 폐지했다. 그래서 여기 폐지라고 쓰세요. 그 옆에, 예, 고파교회, 정책을 폐지했다. 그 다음에 왕의 소집 없이도 예전에 왕이 소집해야지만 의회가 개설되죠. 근데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3년 회기법을 통과시켜서 3년마다 의회가 정기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의 측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드하고 스트래포드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로드는 추방을 됐고요. 그 다음에 스트래포드는 처형됐어.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스트래포드는 왜 처형됐냐면 그 로드는 어차피 의회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이제 왕실 원래부터 측근이었고 저쪽 있는데 스트래포드는 원래 의회파였거든요.
근데 배신을 떼가지고 왕이 갖다 붙인 거야. 원래 배신자가 더 싫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감하게 처형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의회 활동을 보면 일단 군대 지휘관을 의회가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대간주를 제시했다. 대간주는 뭐냐면 왕의 가호를 일일이 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왕이 어떤 것들을 이제 뭐냐면 잘못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열거를 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본 왕이 열받는 거지. 거기에다 이제 지휘권도 지네들이 갖고 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찰스 1세가 반항파 지도자를 이제 체포하고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런던 시청을 피신을 해요. 그 런던 시청은 이제 그것을 인도를 이제 거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런던 시청이 있는데 신청이 아니라 시청이에요. 예, 시청은 인도를 거부했다. 반항파 지도자들이 인도를 거부하고 자 초창기 때는 이제 기사파와 이제 그 단발파 그러니까 왕당파, 의회파가 분리했는데 여기에다 좀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왕당파, 기사파, 의회파를 나눌 때 우리는 이제 왕당파는 지주계층들, 그 다음에 의회파는 뭐 중상층, 그 다음에 위에파는 프로테스탄트 뭐 등등 해갖고 뭐 종교나 이런 것들 가지고 뭐 계층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급하고. 근데 최근에 그게 부정돼 있어. 왕다파든 기사파는 종교나 계층을 떠나서 자기 신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촛불 집회에 참여할 때 꼭 못 사는 사람만 거기 촛불 집회 참여하고 저희 잘 사는 사람 어버이연합회 참석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자기 신념에 따라서 어버이연합회 한 사람도 있고 자기 신념에 따라 촛불 집회 한 사람도 있잖아. 물론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촛불 집회 나가는 거고 좀 나이 많은 그 9세대들은 어버이연합은 나가지만 이거는 그냥 통계적인 것뿐이지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사회에서는 계급 대립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계급 대립이 심하죠. 그래갖고 부르주아와 그다음 귀족까지 계급 대립이 많은데 근데 영국은 특별하게 계급 대립이 없었던 게 뭐냐면 이 젠틀 계층이라는 특징을 보는데 젠틀 계층들은 일단은 이들이 이제 그 장자 상속제이기 때문에 뭐냐면 장자의 젠틀 지위를 너무 줘요. 그럼 장자의 차단은 어떻게 가죠? 도시로 가죠. 도시에 가서 이제 상고급자가 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되거나 관료가 되거나 그래. 그러다 보면 이들이 시민 계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간에 핏줄로 다 연결돼 있고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계층 간의 어떤 대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계급 간에 그래서 계급혁명이 없었다. 그래서 청교도혁명이라든지 뒤에 있는 명령운동도 엄밀히 말하면 계급혁명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어떤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어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눈여볼 필요가 있어요. 자, 초기에는 왕다파는 이제 왕다파인 기사당이 우세했지만 코노웨이 등장을 철기호를 지도하면서 전세가 변화돼서 결국에는 이제 이들의 중심에 갖고 마스트모와 네스비에 승리하면서 이제 찰스 1세가 어디 도망가? 스코틀랜드 도망가요. 근데 스코틀랜드 도망갔는데 스코틀랜드 잡아가지고 얘를 넘겨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줘요? 잉글랜드 황망군에 넘기죠. 결국에는 의회군에 잡혀간 이 사람들이 이제 처형당하죠. 어떻게 처형당하냐면 도끼도 이렇게 해서 처형당하죠.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그 신분에 따라 처형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상위 계급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참수형을 당해. 목이 잘리는. 근데 이제 하위 계급들은 교수형을 당해요. 근데 프랑스 혁명은 평등을 강조하죠. 죽는 방식도 평등을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상하 평준화돼서 참수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끼도 이제 자르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깔끔하게 죽을 수 있도록 기호틴하는 사람이 뭘 만든 거야? 단두대를 딱 만들어줬잖아. 예. 그래서 도끼로 해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죽었다. 예.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 권력을 장악하냐면 그 당시 코노웨이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공화정이 성립되죠. 거기에 혁명법 분열 내용은 이제 아까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자. 크노의 정치 부분을 볼게요. 이 크노의 정치 부분이 예전에 한번 항해조에 관련되고 한번 잠깐 언급됐어요. 이 크노웨는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왕정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 의회와 협력하에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든 권력이 자기에 집중된 상태에서 의회와 협력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의회와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의회를 해체시키고 그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정치를 혼자 했어. 실제로 예전에 스튜어트 왕조나 투도 왕조의 왕보다 훨씬 더 권한이 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왕을 해라.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근데 이 사람 단호히 거부해서 공화국만 한 거야. 그렇지만 실제로 전제 정치했다. 지금도 김정은하고 똑같죠? 공화국이냐 실제 뭐예요? 왕정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크노의 정치가 이제 시작됐는데 특징은 이 사람은 공화정을 지향했다. 근데 그래서 크노의 스스로 왕정을 거부했죠. 그렇지만 뭐죠? 실제 왕정이에요. 지향만 한 거지. 그래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합헌화를 도모했지만 결국 의회가 갈등이 실패했고, 그 다음에 권력 기반은 이 사람은 막강한 군대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상층 이익을 정치로 방해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인 항해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재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중상층의 이해 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해외 영토 확장 등등을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서 많은 해외 영토를 확장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 국위를 서양을 해줬죠. 그래서 독재를 했지만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지만 대신에 어떤 영국, 잉글랜드 국민의 위대성과 그 다음에 중상계층의 경제 이익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독재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불문법 국가라고 했죠. 어떤 헌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영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을 잠깐 만들어. 이게 뭐냐면 통치현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통치현장에 따라서 호국군에 취입하고 절대 권한을 부여했죠. 3년마다 의회 선거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충돌을 해서 해단시켜버려. 그래서 거의 의회 없이 통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국무회의 20명 정도 구성하는데 통치현장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우리나라의 뭐와 비슷하다. 유신헌법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항해조례죠. 이거 외워두세요. 항해조례. 예,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항해조례는 왜 했냐면 네덜란드와 경제적 대립 때문에 그죠. 예전에 네덜란드하고는 서로 협조적인 관계야. 근데 15세기 후반부터 넘어와서 영국하고 옛날에 대립 관계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항해조례를 공포해갖고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상품 운반을 영국 성판과 물자 산지업 배로 제한을 넘어서 네덜란드 중개물을 타격을 입혀요. 네덜란드는 자체 생산보다는 그 물건을 중개해주면서 배를 운송해주면서 돈을 벌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엔 네덜란드 싸움에서 네덜란드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예, 항해조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네덜란드 몰락의 원인이 됐다. 이런 것들이고 이 항해조례는 정형적인 중상주의 총재 정책의 한 일환이에요. 이런 것들. 결국에 이 항해조례는 언제 폐지돼요? 19세기 때 들어와서 폐지되죠. 이미 19세기 때 영국이 이제 패권을 잡았기 때문에 항해조례가 사문화됐어. 그리고 또 자유주의 입각해보면 이게 별로 안 좋거든. 그러니까 폐지시켜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은 곳곳에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에스파냐와 전쟁을 해서 자메이카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당시 아일랜드와 또 정복하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도 전쟁을 해서 국내적으로 전쟁을 많이 벌여.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독재 정치를 강화시켜서 이 사람 강력한 군대를 독재 정치를 해갖고 소장제를 이제 실시한다. 이 소장제는 뭐냐면 풍기단속법을 이제 그 밑에 실시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풍기단속법을 실시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소장을 파견해. 그래갖고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거 내용을 보면 그 일요일에 극작물을 닫고 간음이나 음주, 주정, 국가, 공화국, 닭의 투기, 도박 다 금지시켜. 예.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해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인명 게시판에 막 이상한 글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막 뻘짓글 올려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없애자, 청결하게 하자. 근데 그거 없애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해. 오히려 안 와, 요게.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청결한 거는 남들이 하기는 좋은 건데 자기들은 그거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식망을 잃게 됨으로써 이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청교도 의회가 누가 장악하냐면 이제 영국 국교회들이 장악을 해버리는 거야.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서 이제 그 당시 그 반란이 나왔거든요. 이걸 진압을 해요. 그래갖고 그 당시 되게 이제 그 아일랜드 정복하고 나서 잔인한 복수를 해갖고 인구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지주의 토지를 다 몰수를 해버려갖고 누구한테 나눠주냐면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신교도에게 분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하죠. 그러면서 이때 오늘날 아일랜드 분쟁의 원인이 된 거야. 주로 얘네들이 이제 신교들이 어디에 많이 이주했냐면 북아일랜드에 이주했어요. 그러니까 얼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나중에 아일랜드 독립하려니까 이 북아일랜드 중심의 이제 신교들이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다툼이 있다가 결국에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아일랜드가 독립을 했죠. 예. 그때 아일랜드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그 일본 애들은 우리말 사용하는 거 가지고는 얘기는 안 했죠. 뭐 학교 관공서나 그런 것들 때만 우리말 사용을 못한 거지. 나중에 30년대, 40년대 와서. 근데 여기에서는 더 탄압을. 만약에 아일랜드 캐릭터를 하잖아요? 그럼 잡아다 처형을 시켜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후부터는 캐릭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영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어 사용하지 않아. 아니, 캐릭터를. 뭘 사용? 영어를 사용. 캐릭터는 연구 대상이야. 사고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항상 억울한 게 뭐냐면, 자기 지배 민족이었던 영국민들의 영어를 계속 지금 일상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모으는. 그래갖고 이걸 아일랜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노의 저주. 예, 해갖고, 이 아일랜드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크노에 대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이래서 다음은 크노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했다. 예. 결과는 쿠노엘 때는 그렇게 불만은 좀 있었지만 쿠노엘은 너무 유능하기 때문에 직설 못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죽은 다음 아들 리처드가 호국교에 지낸 이 리처드는 좀 무능했나 봐요. 그리고 독재만 하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코 장군의 찰스 2세가 등극을 하죠. 그래서 왕정 복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날 쿠노엘의 어떤 그 독재와 청교도의 엄격한 이제 이런 의식, 청교도의 엄격한 이제 윤리 이런 것들이 실증이 나서 이제 국간이 명간이다 하면서 이제 민중들이 이제 왕정 복구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249페이지 총괄평가 문제 풀어보기 전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네. 기출 문제를 몇 번을 보시냐면요. 아이고. 이걸 좀 나중에 풀어볼게요. 뒤에 보니까 그 권리상정 내용 같이 포함돼서 나중에 풀어보고 요것만 이제 총괄평가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249페이지 풀어보세요. 249페이지 43번 문제 볼게요. 43번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 쿠노에 대해 문제가 어딨나? 근데 적어놨는데 잊어먹었네. 나중에 제가 찾고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적어놨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여기 잘못 적어놨네. 이 쿠노에 적어놓고 찾아봤는데 이거 한 문제 있긴 했거든요. 그럼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제 자, 그다음 내용 들어가서 예. 자, 청교도혁명의 의의를 볼게요. 자, 청교도혁명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절대주의 정치에 대항해서 입헌적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확립했고, 이것이 명예혁명하고 이제 계승이 되죠. 명예혁명하고. 자, 그 사회경제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제 마르크스 관점에는 이게 뭔가 자본주의, 마르크스 관점 계급 갈등을 봤는데, 최근에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혁명의 주도세 시민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어. 계층적 차이가 없어요. 망당파나 의회파 계층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사회혁명? 이렇게 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자본주의 발전의 기회고 자기귀족과 젠틀 계층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부르주아 귀족처럼 적대적이지 않고 유대감이 오히려 강했고 이들 간의 계층적인 어떤 유대감이 강했죠. 그래서 이 세력에서 이제 타협으로 왕조를 유지하면서 세력 균형이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얘기죠. 예, 계급 간의 대립보다는 이때 자기의 어떤 믿음과 신앙 간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이것은 그 프랑스 대혁명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죠. 프랑스하고. 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 자기 귀족이라는 건 뭐냐면 귀족도 두 가지 귀족도 있어요. 하나가 자기 귀족과 그 다음에 젠틀 귀족인데 자기 귀족들은 좀 약간 중소 귀족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갖고 얘네들은 자기를 가지고 있어. 그냥 백작, 남작, 공작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300명에서 1000명 정도? 요 정도고 나머지 귀족들은 하급 귀족들은 뭐냐면 젠틀 귀족들인데 얘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자기 가문의 문장 정도만 소유했어. 이게 문장, 자기 가문의 어떤 그 문장 있죠? 표시하는 그 상징적인 문장들만 소유하는 귀족들 젠틀 계층이라고 해요. 예. 지금도 그 영국엔 자기 귀족도 있어요. 근데 그 수가 많지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상적으로는 그 근대 사상에 발전된 사회 사상과 민주주의 시장
민주주의 사상이 다양하게 전개됐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죠? 수평파죠? 그래서 수평파가 제시했던 이제 여러 가지 보통선거나 법운의 평등 등등. 디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공유 이런 것들은 다 후대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정복구와 명예혁명 부분을 볼게요. 자, 그래서 왕정복구 시대는 이제 영국 국민들이 큰원의 독재 정치를 시도했고요. 그의 사후 정치의 왕정복구를 이제 함으로써 몽크 장군이 이제 프랑스에 가 있었던 찰스 2세를 모셔다가 왕에 세웠죠. 그래서 이제 요때 그 독재 정치를 시도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청교도의 인기가 없어져. 그래서 의회를 이제 차지했던 사람들은 이제 청교도가 아니라 영국 국교회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찰스 2세는 이 사람은 9년 만에 이제 들어왔어요. 어릴 때는 이제 프랑스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믿었냐면 카톨릭을 믿어요. 카톨릭을. 그러니까 앞에 두 왕들은 카톨릭을 믿는 것보다는 이제 그걸 이용해갖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걸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찰스 2세와 그의 동생였던 제임스 2세 같은 경우에는 왕권 강화에도 이용하고 카톨릭을 적극적으로 뭐죠? 자기 신앙을 또 받아들여요. 이게 좀 차이점인데, 자, 이 찰스 2세 같은 경우는 전제 정치 요구 및 카톨릭 회복, 그 의회의 권력이 그 당시 분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전제 정치 요구나 카톨릭 회복을 시도했지만 결국에 그게 잘 안 됐던 게 뭐냐? 그 당시 권력 구도가 뭐죠? 의회와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잘 안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의회가 그 당시 찰스 2세의 정책들이 너무 간용을 매개로 해서 카톨릭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종교 간용 칙령을 반포해. 카톨릭 신도를 포함한 모든 비국교도 신앙의 간용을 칙령을 공포하고 그다음에 등등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의회가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심사정이죠. 심사정.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여러 가지 구속도 하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임시보호정 같은 것들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국교의 중심으로 다른 종교를 탄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제 만든 법이 있어요. 도시자치법과 집회법인데 도시자치법은 뭐냐면 국교회 이외에 시정부의 참여를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집회법은 비국교도 의식을 따르는 5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위반자, 투옥 및 투옥과 국외 추방을 규정하는 게 집회법이야. 이때 비국교도 의식이라는 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카톨릭이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청교도도 일부 포함돼요. 왜냐하면 카톨릭이나 이제 영국 국교도는 기본적으로 성체성사는 인정해요. 근데 카톨릭에서 요구하는 성체성사와 절차와 그 다음에 비국교도에서 요구하는 성체성사 이런 것들 의식이 차이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신교도 같은 경우에는 성체성사 자체를 거부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연결되죠. 심사정은 이제 뭐냐면 1673년에 맺어진 신사정 배경은 뭐냐면 프랑스 루이 14세와 그 당시 찰스 2세가 손을 잡고 카톨릭교도의 어떤 신앙의 자유를 부여를 하고 이때 이제 도보미약을 이제 체결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비국교도가 학대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건데 뭐냐면 목적은 카톨릭과 신교도의 간직 침입을 금지시키면서 이때 내용은 공직 침입 시 성체 성사를 국교도 의식을 수행하고 공직을 국교도에 한정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성체 성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워마드에서 이제 성체를 불태워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빵과 포도주를 뭘로 보는 거야? 그걸 피와 그다음 살로 보는 거죠.